요 사건도 참 좀 있으면 낙찰받은 기점을 해갖고 참 오래 걸렸던 사건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해결은 올해 끝이 났습니다. 청주에 있는 그 이제 다세대 빌라인데 저희 회사 측에서 많이 받았었어요. 이제 아마 투자했던 회원분들도 있었고 아마 이게 이 물건 자체가 유치권 때문에 이제 이렇게 수혜 유찰이 되었는데 처음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특수물건 진입하면서 유치권이라는 물건을 받게 된다면은 시간의 감내는 아무래도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하는 사람 입장이나 또는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수익은 추후에 돌아올 부분이겠지만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사람의 살아감에 있어서 뭐 그 제조업 같은 경우는 특정한 공정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맞춰 볼 수는 있지만은 법원의 소송이라는 이 절차적인 과정은 물리적으로 내가 시간을 땡기고 늦추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그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 법원의 절차대로 그냥 순응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해결은 어떻게 낙찰받고 2년 정도에 대한 시간 걸렸는데 수익은 결국 2배가 났어요. 2배가. 그리고 이때 당시는 대출도 다 받았고 가능했었던데 자, 요 물건에 있어서는 신축 빌라였거든요. 신축 빌라. 지금 위치도 좋았고 인근 청주 넥스트 폴리스라는 산업단지도 있는 그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뭐 시세 가치도 충분히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었고 분양하다가 분양이 되지 않고 결국 나중에 경매로 되었는데 유치권자들이 쭉 있었어요. 사실 쉽게 풀릴 거라고 사실 판단도 했었는데 절차적인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이 그 시간이 끌리게 되었고 그리고 중간에 19년도 1월 달에 받고 요시땅하고 소송을 몇 번 해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몇 번만 해도 그 변론을 몇 번만 했었어도 됐지만은 중간에 코로나는 그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재판부 기일이 자꾸 연기가 돼 버렸어요. 이거는 뭐 4개월 6개월은 그냥 뭐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예사롭지 않게 넘어가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뭐 전국적으로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죠. 자, 이 사건에 있어서 유치권이라는 내용을 딱 들여다보고 제가 그 물론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걸 깨야 되는지 뭐 물건에 관한 생기 채권부터 해서 뭐 우리 민법 320조부터 들여다봐갖고 328조 조문까지도 있지만은 사실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에 있어서 내가 중요한 딱 포인트만 잡고 거기에다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공격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법전에도 가능한 공격 방법, 방어 방법이 서술되어 있어요. 서술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삶이 살아가면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어떤 경우의 수에 있어서 딱 맞아떨어져서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전략을 우리가 짜게 돼야 되는데, 그럼 이 유치권자들이 과연 어떻게부터 시작해서 여기 점유를 왜 하게 됐을까? 그리고 경매 사건 기록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만 본다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어떤 거를 봤냐면은, 자, 경매라는 게 처음에 어떻게 접수가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어떻게 뭐 어떤 권한에 의해서, 그게 임의경매든 또는 뭐 집행력이 있는 뭐 공정증서나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기입 등기를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절차적으로 첫 번째로 감정평가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 현황조사 명령을 해서 집행관실로 하여금 현장을 가서 조사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그 기록들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는지 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아마 임차인 현황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박스 끄르 해놓은 거 보면은 요때 당시는 어떻게 현황조사서 집행관이 현장 갔을 때 얘네들이 뭔가 써붙여 놨으니까는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황조사서라는 거는 집행관이 간 거고, 그럼 집행관이 가기 전에 어떻게 먼저 감정평가를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감정평가서에 보면은 자, 기준 시점, 조사 기간, 작성일 돼 있어요. 기준 시점은 2018년도 6월 10일이란 얘기고 조사 기간은 6월 7일부터 11일이라고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은 감정평가사가 2018년도 6월 7일 여기 현장에 갔단 얘기거든요. 갔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2018년도 6월 7일 이 현장에 가고 막 조사하고 여러 물건들을 막 하니까는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뭐 이해관계인들이 뭔가 이제 여기 뭐 이제 경매 나오는 갑다 하고 웅성웅성 할 끼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어떻게
각 집집마다 어떻게 막 유치권이라고 붙여놓는다면은 그 이후에 집행관실에서 현황조사를 올 때는 아 유치권자가 이렇게 있구나라고 그렇게 현황조사서를 꾸밀 수 있겠죠. 있겠죠. 그러니까 그 기간을 역으로 시간을 거슬러만 가본다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유치권 해결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음. 그러니까 어렵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있겠지만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곡차곡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제일 순번이겠죠. 자, 요때 당시도 이 감정평가서 현장 가면서 본 거예요. 공부할 차이 없다. 임대관계 미상이다. 기대차원 사항 없습니다. 만약에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봤는데 유치권이라고 뭐 현수막 걸려있고 예를 들어 대문 뭐 현관문 앞에 붙여져 있다면은 여기다가 적어놔요. 적어놔요. 근데 그 내용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중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유치권자들이 이제 웅성웅성 막 모여갖고 어떻게 해요? 광고문이라는 걸 부착을 하게 됐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알 수가. 그러니까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하고 5월 15일자로 접수를 하고 6월 7일자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그 이후에 현황조사 가갖고 어떻게 유치권이 있다는 거를 현황조사서에 적어놓은 거죠. 다 필요가 없다 그걸로만 했어요. 유치권자들이 나중에 뭐 여기 보면은 몇 세대 안 돼 있는데 뭐 하나 둘 셋 뭐 여러 돼 있죠 실제로. 근데 막상 나중에 나가라고 인도명령 하면서 하나씩 밝혀내니까는 총 14명이 나타나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야 누가 돈 준 값다 싶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를 했던 이제 그 뭐 공사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뭐 금전적으로 받아야 될 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충분히 납득되고 이해는 됩니다만 유치권이라는 성립 요건이 과연 되느냐 여부를 따져야 되거든요. 유치권의 성립 여부. 자, 유치권의 성립 여부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요건도 많겠지만은 민사집행법에 있어서 임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는 자 임차인이 들어와도 최우선 변제 요건이 안 돼요. 맞죠? 이전에 들어왔다면 최우선 변제 요건이라도 되겠죠. 일정 보증 금액이 맞다면. 근데 결과적으로 임차인도 소액 임차인이 될 수 없는데 유치권도 당연히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됐다면은 안 해주겠죠. 과연 그전에는 뭘 했냐? 이거예요. 저립했었냐? 또는 점유했었냐? 제일 중요한 게 점유죠. 채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점유한 사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깨어지는 거죠. 실제로 소송 첫 변론기일이 2021년도 4월달에 한 번 열렸어요. 그걸 한 번 딱 했어요. 한 번. 한 번 하고 변론 종결하고 선고 났어요. 그 전에 서류는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재판이 안 열리니까. 중간에 물론 이제 조정기일도 잡아서 조정 불성립했거든요. 뭐 돈을 달라고 하는데 요건이 맞아서 정말 맞다면은 금전으로서 우리는 데미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유치권이나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은 다부 10원짜리 한 장도 줄 이유가 없겠죠. 뭐 전국적으로 나중에 뭐 2, 3위 정도만 줬어요. 2, 3위 정도 해봐야 얼마 되진 않겠죠. 그렇게 해서 끝을 낸 사건인데 지금 어떻게 매매가가 어떻게 전부 다 2억 4천, 2억 5천, 낙찰은 1억 천. 물론 기간은 2년 정도 시간은 걸렸지만은 그만한 인내를 할 만큼 충분히 수익이 꽤나 높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다음 사건인데요. 요거는 아주 단기로 했었는데 제가 이제 서울의 GI 그 수업에 추천하면서 요 물건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입찰을 잘 안 들어올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들은 이유가 별도 등기 이수 조건이라는 것도 달려 있었고 거기다가 여기에 선순위 가처분이 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경매 사건을 검색을 딱 했는데 빨간색을 적혀져 있으면은 아 이거 어려운 같다, 뭐 골치 아픈 같다 하고 넘겨버릴 거예요. 저는 그 점을 간과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을 잘 들여다보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왜냐면은 같은 글씨가 적혀져 있어도 빨간색 돼 있으면 잘 읽으려고 안 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사실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렇게 해서 입찰을 참여하게 된 건데 6,900만 원 정도에 낙찰 받았어요. 그리고 잔금을 언제 6월 24일 넣었습니다. 6월 24일.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왜냐면 잔금 납부하고 3개월 만에 팔아버렸어요. 명도까지 다 완료하고 하자도 다 치유하고. 왜냐면 하자 치유는 서류적인 작업이고 좀 명도는 물리적인 작업이고 동시에 한다고 해서 시간을 중복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해놓고 이거 해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가처분의 내용이 아주 간단했었어요. 사실 대다수 빨간색 돼 있으니까 잘 안 보시는 것 뿐인데, 가처분권자가 소유권 이전 매매에서 샀어요. 그럼 이 가처분이라는 거는 아마 처음에 이 사람이 넣었던 이 가처분의 의의가 이 건물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해당 호수를, 이 해당 부동산을 살려고, 부동산 처분하지 말고 내한테 팔아라. 그 가처분의 내용이 다분해 보이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이 가처분권자는 매매를 하면서 이 가처분에 있어서 피보전 권리,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일 건데, 어떻게 목적을 달성했죠. 목적을 달성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이 가처분에 있어서 실체법,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하는데, 소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의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러 갑니다. 대출을 받으러 가면 어떻게 돼요? 뭐 자설을 한다고 하는데 소비대차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 근저당이라는 물권 계약을 별도로 또 하나 더 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고 근저당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 근저당 설정을 해놨는데 그건 등기부등본에 찍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뭐 은행에서 빌린 돈을 일시적으로 상환을 다 했다고 칩시다. 다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근저당이라는 걸 말소를 해야 되거든요. 말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냥 예를 들어서 귀찮아서 그냥 나눠놓은 거예요. 나눴다면은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실체라고 하죠. 실체적으로 돈은 다 갚았지만은 근저당은 남아있는 이런 경우를 실체법상 소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체법상 소멸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자면 등기부등본에 껍데기만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가처분이라는 요 등기된 요 권리는 어떻게 해요? 껍데기만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껍데기만 있으니까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소 신청만 하면 되잖아요. 말소 신청하면서 명도는 명도대로 하고. 최종적으로 김승우 씨 앞에 있다가 매매를 하고 이 사람이 상소로 이랬으니까 나중에 사실상 김승우 씨라는 사람은 사망을 한 거죠. 사망을 해서 사망자를 상대로 할 수 없으니까 망자를 상대로 상속을 받은 김상희 씨를 상대로 어떻게 해요? 말소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월 15일 날 접수를 하고 어떻게 해요? 3개월 결정받고 어떻게 해요? 날리는 거죠. 없애버리고 잔금은 9월 30날 받는 거예요. 어떻게? 금액은 8천만 원. 6,900에 샀다고 했잖아요. 6,900에 사서 물론 대출 받을 생각 안 하고 6,900 사갖고 어떻게 해요? 잔금 내자마자 3개월 만에 8천만 원. 물론 수익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더 낮게 낙찰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충분히 경험 삼아 해보실 수 있을 내용에 대해서 배우면서, 반대로 여러분 같다면 돈도 벌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해볼만 하겠죠. 그렇게 접근했던 사례입니다. 다음 사건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건은 올해 있어서 좀 재밌는 사건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주 간단하게 풀어냈어요. 근데 아마 입찰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많이 봤을 건데, 왜냐면은 대다수 미납이 돼 있으면은 접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미납이 돼 있으면은 첫 번째부터 색안경 끼고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보긴 보는데, 우리가 물건 분석, 이제 우리 권리 분석이라고도 하지만 권리 분석에서 조금 나아가서 물건 분석, 이 물건이 뜻하고 있는 바, 이제 뭐 주고 있는 메시지들만 내가 파악을 한다면은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왜? 이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그렇고 일반 경매를 하려고 참가했던 일반인이에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근데 미납을 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날렸다는 얘기거든요. 보증금을. 이쪽 사람은 1200만원, 이쪽 사람은 1800만원. 그 정도 돈인데 조금만 알고 입찰에 참여했다면 이 보증금을 세이브할 수 있었어요. 세이브를. 그게 여러분들이 되시면 안 되겠죠. 결과적으로 단독 입찰을 했는데 충분히 수익이 날 만한 물건들이 있었고, 사건이 녹아지는 내용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은 뭐 일단은 뭐 빌라고 특별한 거 없고 건물 면적 뭐 전용 21평이고 실제로는 분양평수 기준가 25평 정도. 지금 이거 신축된 지 몇 년 안 되었고, 위치가 어디였냐면은 여기 뭐 부산 분들도 아시고 어지간한 분들도 아실 거예요. 부산의 해수동 아니면 해수남이잖아요.
동네에 있어서도 럭키 동네, 아마 서울의 음마 아파트 정도쯤 아마 나중에 향후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위치적으로 너무 좋아요. 거기 위에 동네 레이멘 아이파크, 요번에 지금 입주하고 있는데, 국평 기준 지금 12억, 13억, 평당 한 3천만 원대 이상 하고 있는, 결과적으로 같은 생활권을 쓰고 있는 신축된 빌라예요. 신축된 빌라. 그래서 가격을 알아보니까는 25평 기준 약 한 3억 정도. 그래 놓으니까 아마 여기 입찰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충분히 들어올 만했던 거예요. 요때 당시부터 그렇게 가격이 폭등하진 않았거든요. 19년도 말부터 해서 부산에 불장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계속 상승해 버렸죠. 근데 3억 정도 되는데 어떤 하자만 치유하면은 이렇게 되는지 이제 여부를 보게 될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깨끗했어요. 깨끗했고